저는 평생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온 어부 이정호입니다. 강릉 토박이라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저 바다와 함께 늙어가는 사나이라고 부르곤 했죠. 그날은 오랜만에 딸 은주가 휴가를 맞아 고향에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간호사로 일하느라 늘 바빴는데 몇 년 만에 여유를 갖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다 냄새가 여전하네요. 은주가 바닷바람을 맡으며 웃었죠. 저는 그 웃음만으로도 피로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해변가 파라솔 아래 앉아 소주를 마시던 남자 4명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용문신과 거친 말투. 누군지 몰라도 평범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괜히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은주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덩치 큰 김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시나? 바닷바람 좋으니까 우리랑 같이 앉아서 한잔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은주는 당황해서 제 뒤로 물러났고 저는 단호히 말했죠.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냥 산책 중이요. 그러나 김철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도 싫다 말 안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혈압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손 치우지 않겠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조직원 박민수까지 다가와 은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형님, 이 누나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랑 놀다 가시라니까.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박민수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이 터졌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욕설을 내뱉으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바다에서 다져진 몸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모래사장에 나뒹굴었죠. 순간 제 안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괜히 이를 키웠나 싶었지만 딸을 지키는 아버지로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가 제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그냥 가요. 저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멀리서 팔짱 낀 채 지켜보던 한 남자. 그가 이 동네 금융파 두목 장기호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해변가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술 취한 조폭들이 제 딸을 건드리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장기호의 싸늘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구로 나가 배를 손질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정호 형님, 괜히 금융파 애들이랑 엮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친분 있는 동네 후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걱정스럽게 말했죠. 형님이야 바다에서야 무서울 게 없지만 육지에서 저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왜 내가 몸을 사려야 하는가? 그러나 동시에 오래 산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저런 자들과는 괜히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요. 은주가 부두로 내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 말이에요. 저 사람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말없이 그 눈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야, 세상 일이 내 말처럼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저 인간들은 힘으로만 세상을 굴리는 놈들이다. 맞서면 우리만 다친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더 얕잡아 보지 않겠어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가게를 생각하면 선뜻 움직일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 붉게 내려앉는 해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겠구나. 불길한 예감은 어쩌면 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녁,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횟집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더니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장기호가 느긋하게 걸어왔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정호 형님, 잘 지내시죠? 비아냥 섞인 목소리에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호는 억지로 자리를 잡더니 술잔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그날 좀 무례했나 봅니다. 근데 형님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죠. 말은 사과 같았지만 눈빛에는 도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순애 옆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씨, 여기서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우리 손님들 불편하다. 순간 장기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부하들이 가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접시가 산산이 부서지고 생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은주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저는 분노에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딸이 옆에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장기호는 제 눈앞에 다가와 비릿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자 마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랑 잘 지내시죠? 저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게 마지막 경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장기호는 씩 웃더니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툭 치며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엉망이 된 가게와 울고 있는 어머니뿐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치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구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 2대가 제 앞에 멈춰 서더니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이정호 씨, 폭행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장기호 씨가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정호 씨라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게가 박살났는데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뛰어와 경찰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피해자예요. 저도 다 봤습니다. 우리 가게를 부수고 위협한 건 그쪽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목격자 진술은 전부 장기호 씨 쪽 말뿐인데요.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손목에 차갑게 닿는 수갑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구나. 진짜 함정이 기다리고 있겠지.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건 단 한마디, 물러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딸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조사관 김 과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장기호 씨 몸에 난 상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말뿐이죠.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조직폭력배 폭행, 지역 분쟁 사건,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은주는 경찰서 앞에서 울먹이며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 순애가 경찰서 앞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사실 의자에 묶인 채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괴로운 건 가족이 고통받는 현실이었죠. 저는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이미 손님이 끊겼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은주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오랜 친구 김상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해양경찰이었죠. 정호야, 내 억울함 내가 잘 안다. 사실 서울 본청 박 형사가 이 지역 조직 비리를 조사 중이다. 내 사건도 그와 연결돼 있을 거다. 며칠 뒤 저는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이정호 씨, 장기호 일당은 오래전부터 지역 경찰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시오. 제 가족을 더 이상 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장기호를 만나서 그의 자만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은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괜히 가지 마세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건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이야. 내 할머니도 너도 더는 다치게 둘 수는 없다. 장기호 앞에 앉은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술에 취한 장기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거? 간단하지. 이 동네에서 사라져. 경찰도 언론도 다 우리 편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번 일도 우리가 미리 판 깔아둔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던 박 형사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몰려와 장기호를 체포했습니다. 장기호, 당신은 공무원 매수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며칠 뒤 저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조작된 폭행 사건의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 형님, 미안합니다.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늘 말했지.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난다고. 은주는 제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겼네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바다처럼 제 삶도 파도에 흔들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끝까지 지킨 게 결국 가족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